그러면 발표 주제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531 교육개혁과 고교 다양화 정책의 평가라는 주제로 한국교원대학교 김용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25분. 예, 안녕하세요. 발표를 맡게 되었습니다. 교원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용이라고 합니다. 제가 고교 다양화 정책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후기 중등 교육, 고등학교 교육은 형성 도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안정화되지 않고 여전히 변동 가능성이 있고, 제가 볼 때 지금 시점은 산막 어딘가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평준화 전까지, 그러니까 서열화 체제가 존재하던 때가 1막, 평준화 체제 기간이 2막, 대략 한 1990년대 말 그 즈음부터 지금까지가 3막 어디인 것 같고, 요즘에 굉장히 그 고등학교 체제 관련해서 상당히 일진일퇴의 공방이 지난 몇 년 사이에 있었습니다. 세 번째 문단인데요. 이 논문은 이제 95년 교육개혁에서 제안된 고교 다양화 정책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제가 앞부분 조금 빨리빨리 진행하고 논의하고 결론 부분을 조금 제가 시간을 쓰겠습니다. 우선 먼저 이제 생각해볼 문제가 과연 고등학교 다양화 담론이라고 하는 게 531 개혁에서 어떻게 등장했는가, 이걸 좀 살펴봐야 되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네 가지 맥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그 다원화 사회라고 하는 시대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531 개혁하면 세계화 정보화만 기억나는데, 그 개혁의 보고서 읽어보면 다원화 사회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인식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고, 다원화 사회에서 교육 선택권의 요구가 크게 부각될 것이고 학교도 다양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처음에 등장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 무렵에 고등학교 평준화 정책 보완이라고 하는 게 또 상당히 중요하게 부각됩니다. 531 개혁 보고서를 보아도 이제 평준화 체제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그 점에서 고등학교 다양화를 논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맥락입니다. 세 번째 맥락은 사립학교 문제입니다. 사립학교 문제는 사실은 제1차 보고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관심사항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가 자율성을 높인다고 할 때 공립보다는 사립이 우선 대상이 되고,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그 원칙적인 생각도 가능하고, 또 사립학교 관계자 입장에서 보게 되면 학교 발전이라든가 수익 확대라는 면에서도 이 담론이 굉장히 환영할 만한 담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94년에 발간된 교계위 보고서에 보게 되면 사립 초중등학교를 자립형 보조형으로 구분하여 선별적으로 지원 육성한다. 정부의 재정 지원 없이도 재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사립 중고교에 대해서 학생 선발권을 부여한다.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등록금 책정 자율권을 부여한다고 해서 나중에 나오는 그 자립형 사립고등학교 정책의 골간이 이미 등장합니다. 네 번째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관한 것입니다. 그 3차 보고서가 아마 96년 2월에 나오는데, 3차 보고서에는 신직업교육체제 구축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고등학교 단계의 직업교육의 다양화라고 하는 주제로 특성화 고등학교 확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은 531 교육개혁 당시에 다원화 사회를 맞이하여 교육 수요자의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평준화 정책을 보완할 필요가 있었고, 나아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하는 출발점으로 사립학교 자율성 확대하고 학생의 적성과 능력을 살리는 새로운 학교를 신설하는 방식으로 다양화 정책을 추진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531 보고서에 이제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3장에서는 이제 531 개혁 전후에 고등학교 체제의 변화를 쭉 정리해 보고 있는데, 대체로 4개의 시기로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 평준화 체제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루어지고 특목고가 등장하는 시기입니다. 평준화 74년부터 쭉 진행이 되어 오는데, 80년에 730 교육개혁 할 때 보면은 영재교육을 하자라고 하는 제안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제 우리 정부에서 영재교육 종합방안 계획을 수립하고 경기과학고등학교가 먼저 설립되고, 이런 변화가 하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외고 관련해서는 그 대원 외국어 고등학교가 84년에 개교하고, 이 당시에 각종학교였는데 92년이죠. 그때 아마
뭡니까? 정규 학교로 됩니다. 근데 이 중요한 계기가 90년에 노태우 대통령이 문교부 업무 보고를 받는데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고교 평준화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폐지해라라고 하는 요구를 교육부에 하게 됩니다. 문교부에 하게 됩니다. 근데 문교부가 검토 결과 평준화 폐지는 안 되겠다. 근데 이제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니까 외국어 신설하고 과학고 확충하자라는 정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이게 아마 첫 번째 시기인 것 같고, 두 번째 시기는 이제 자사고, 자립형 사립고 시범 운영과 특목고에 대한 비판 시기인데, 5.3일 개혁이 보고되고 나서 여러 가지 의제가 굉장히 속도감 있게 추진되는데 자사고가 잘 추진되지 않습니다. 근데 추진되지 않는 배경이 2000년에 나온 세교위 보고서에 보면은 짐작할 수 있어요. 우리나라 고교 체제의 근간을 이루는 평준화 정책과 조화하기 어렵고 자사고가 입시 명문 학교가 될 가능성이 있고 사회 계층 간 위화감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이 제도의 시행이 유보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렵에 인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처음에는 30개 정도 사립 고등학교를 자사고로 지정할 방침이었는데 예전에 그 유인종 서울시 교육감 그분이 굉장히 반대했어요. 이 정책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것도 있었고 또 사립학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적지 않은 재정을 부담해야 되는데 그게 좀 부담이기도 하고 해서 사실은 6개 사립고등학교만 시범 운영에 참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사고가 2005년에 종합평가를 받게 되는데 평가 결과도 한 부분에서는 건전하고 투명한 사립학교 운영 모델로 발전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인정받았지만 또 입시 위주 교육을 강화한다든가 중학교 교육을 왜곡한다든가 이런 양면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2009년까지 시범 운영 기간이 연장됩니다. 또 이 비슷한 시기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특목고에 대한 굉장히 강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특히 그 외고하고 과학고, 외고. 그래서 강영애 박사님 교육개발원에 계실 때 강영애 박사님이 책임자가 되셔가지고 이런 보고서를 씁니다. 사교육의 영향력이 큰 특목고 학생 선발은 계층간 교육 기회의 분리로 이어져 평준화 정책이 극복하려고 했던 사회적 위화감 문제를 재현시키고 있다. 선발형 특수 목적고는 고등학교 서열화와 더불어서 새로운 학연 집단의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민사고와 과학고, 과학고와 외국어, 수도권 외고와 지방 외고, 외고와 일반고로 이어지는 학교 서열화 현상의 확산으로 일반고는 원치 않는 이류학교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라고 하는 이 특목고에 대한 상당히 문제 제기가 이때 이루어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시기가 이제 이명박 정부 들어서 등장하는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 시기이고 이 시기에 명실상부하게 고교 다양화가 이루어집니다. 이제 기숙형 공립고 150개, 마이스터고 50개, 자사고 자율형 사립고 100개 설립하는 게 이제 정책의 목표였고 굉장히 빠르게 추진을 했고 이 표를 보시면 서울 지역의 고등학교 유형을 보여주는데 2011년에 보면 특목고하고 자율고가 이제 이때 등장하는데 2008년에 이명박 정부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그해 총선이 있었고요. 2010년에 지방선거가 있었습니다. 근데 총선과 지방선거에서 교육특구 특목고 유치라고 하는 게 여러 지역에 공약이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2011년부터 굉장히 학교 체제가 요동치게 됩니다. 네 번째 이제 고등학교 체제 개편의 일진일퇴 시기는 제가 따로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아주 가까운 시기에 그 문재인 정부에서 자사고, 외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한다는 공약을 했다가 집권 말기에 2025년부터 한다고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되돌렸잖아요. 그리고 이제 관련해서 무슨 헌법 소원 사건이 있었고 이런 시기였으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5.3일 개혁 이후에 고교 체제가 개편되었는데 그 변화를 저는 세 가지 포인트에서 이렇게 우리가 검토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행령들이 꽤 많이 있어서 조금씩 인용하면서 볼까 하는데 첫 번째로는 고교 다양화 정책은 학교 고유한 개성을 살린다. 이게 목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교육을 개선한다. 세 번째가 사교육비 경감에 기여한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양한 개성 존중 관련해서 학교들이 어떻게 운영되는가의 문제인데, 과학고는 그나마 설립 목적을 잘 살리고 있는 그나마 괜찮은 저는 시도였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외고 관련해서 과학고 관련해서 꾸준히 제기되는 문제가 뭔가 하면 그 의학대 계열로 진학하는 거, 과학고랑 무관하게 설립 목적과. 근데 여기 보면은 그 뭡니까, 과학 특성화 대학에 입학하는 비율들입니다. 거기 가지 않고 참 의대 약간 바로 진학한 애들인데 낮아지고 있긴 한데, 여기 보면은 2021년부터 24년 사이에 일단 과학고 졸업하고 카이스트 같은 특성화 대학에 진학했다가 바로 반수를 시작하고 의학학 계열 학과로 진학하는 학생이 143명입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다가 플러스해서 일반 대학 공대 진학했다가 반수하고 의대 간 애들을 합하면은 그 수는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과학고는 일정한 수준에서 설립 목적을 살리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의대 진학을 위한 유력한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외고는 문제가 좀 심각한데, 2005년 수집된 자료에 보면은 서울 지역 6개 외고 졸업생의 64%가 이제 비어문 계열 학과에 진학했고요. 2018년 수집된 자료에 따르면 그 비율이 역시 66%니까 지금도 한 3분의 2 정도는 이제 어학과 관계없는 학교를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사고는 우리나라 이제 사립학교 가운데 종립학교들은 고유한 설립 목적이 좀 있고 뭐 관련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비종립학교 가운데 이 학교가 고유하게 뭔가 특색을 갖춰가고 있다고 하는 사례는 별로 보고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을 분석해 보아도 그런 특성이 나타납니다. 특성화 고등학교는 지금 현재 보면은 졸업생 중에 과반수가 대학을 진학합니다. 근데 졸업생 중에 절반 정도가 취업하는데, 취업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면 취업이 1순위 선택이 아니고 원래 대학에 진학하고 싶었는데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서 취업을 했다라고 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대체로 1년 이상 근무하지 않고 퇴직하고 재수하고 이런 경로를 많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학교가 고유한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있다거나 다양한 개성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볼 근거는 희박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공교육 개선 관련해서는 이제 다양화 정책이 1차적으로는 정책 수혜화된 학교가 잘 운영되고 그 파급 효과로 나머지 고등학교도 발전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논리에서 정당화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일반고 황폐화라고 하는 담론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실제하는가라고 하는 걸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010년대 초에 안선혜, 박선환 두 분이 수행한 연구에 보면은 이제 그 자사고의 우수 학생 선점 현상이라고 하는 분명히 있고, 일반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나빠졌다라고 하는 게 결과가 있고요. 15년도에 안영은, 양성관 두 분 선생님 말씀해 보면은 학교 유형의 차이가 일반고와 자사고 아이들의 변화에 매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결과가 존재합니다. 근래 최영진, 정동욱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사고 확대 이후에 학생 구성원이 변화했다. 일반고와 자사고의 학생 구성이 변화해서 저소득층 가정 아이들의 학업 성취에 굉장히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고교 다양화 정책이라고 하는 게 모든 고등학교의 동반 발전을 유도하기보다는 학교 분리를 심화하고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사교육비 경감 부분인데, 다양화 정책을 하면 여러 좋은 학교가 많아져서 소수 학교에 입학하기 위한 경쟁 압력이 하강하고 결과적으로 진학 경쟁이 완화되고 사교육비 지출을 줄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정책의 정당 근거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교육비 관련한 연구들은 아주 일관됩니다. 아주 일관되게 자사고 설립 이후에 사교육비 부담이 굉장히 커졌고, 그 계층 간의 부담 격차라고 하는 것도 커졌고 매우 부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일관적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논의로 들어가서 이 고교 다양화 정책의 의미와 531 교육개혁의 성격에 대해서 조금 언급드리려고 합니다. 531 개혁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다라고 평가하는 굉장히 긍정적 평가부터 해서 신자유주의적인 것이다라고는 비판까지 두 가지 굉장히 극단적 반대 평가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 개인적으로는 쭉 보면은 신자유주의, 특히 이제 고교 다양화 정책의 경우에는 신자유주의적인 변화를 이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거 기본적으로 고전 자유주의와 교의를 공유하지만 국가의 역할에 대한 관념에서 차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전 자유주의라고 하는 게 국가 역할을 야경 국가로 한정했던 것과 달리 신자유주의는 이제 시장을 형성하고 시장이 작동하는 데 필요한 조건과 법과 제도를 제공하는 적극적 역할을 국가가 수행한다, 이렇게 보고 있죠. 근데 그 점에서 보게 되면은 고교 다양화 정책이 시행되기 전에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죠. 그런데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해서 살 수 있는 바이어블한 학교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과거하고 외고가 먼저 상품으로 나왔고 이후에 자사고가 대량 반출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보게 되면은 국가가 교육 시장을 형성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 또 하나는 시장이 원만하게 작동하도록 하는 조치가 연쇄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일단은 대학 설립 준칙주의를 시행해서 대학이라는 상품을 늘리고 교육 정보를 공개하도록 해서 이제 구매자 합리적 선택을 돕고, 평가와 교원 성과급 제도를 도입해서 공급자 내부가 수요자 의혹에 신속하고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시장이 작동하도록 돕는 정책, 결과적으로 보면 고교 다양화 정책이 교육 시장을 만들고 작동하도록 하는 신자유주의 교육 패키지의 핵심 정책이다라고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시장이 과연 잘 작동했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저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고교 다양화 정책으로 해서 학교가 정책을 폈는데 학교가 다양화되지는 않았죠. 다양한 이름의 학교가 만들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입시 준비라는 공통적 활동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더 적확하게는 각 학교가 누릴 수 있는 최대한의 혜택과 규제의 빈 공간을 적절히 활용하여 입시를 준비하는 학교들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고교 다양화 정책이 전체의 질을 높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고교 간의 분리를 심화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중 고교 체제를 강화했다고 봅니다. 과고, 외고, 자사고 등을 중심으로 한 하나의 축과 일반계 고교와 특성화 고교 중심의 수직적이고 차등화된 학교 체제가 강화되고 있다. 그리고 이 고등학교 체제가 대학 체제, 나아가 중학교의 분리와도 결부되면서 고교 다양화 정책을 정점으로 학교 체제 전체가 이중 체제로 바뀌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하자면 고교 다양화는 사실상 분리되고 층화된 학교 체제를 구축하는 정책이고, 수평적 계층화 정책이라고 저는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의 사회적 의미와 관련해서 박부건 선생님이 아주 오래전에 이 80년대 말 이후에 교육 민주화를 종래의 국가 통치에서 중류계급 통치로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제 본 일이 있습니다. 이 고교 다양화 정책은 이제 그 평준화 정책으로부터의 완전한 전환, 탈피를 의미하는데, 손준종 선생님도 예전에 그런 지적을 하신 적이 있는데, 97년에 우리가 경제 위기 겪고 나서 중간 계급들의 불안 심리라고 하는 게 있죠. 이를테면 내 자식이 나보다 훨씬 그 하락된 삶을 살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 불안 심리가 촉매제가 되어가지고 이를테면 이런 거죠. 중간 계급 자녀들이 분리된 학교 체제에서 공부하고 폐쇄된 집단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계층 대물림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고교 다양화 정책을 추동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민주화 이후에 중산 통치가 강화된 상황, 신자유주의 규제 국가의 등장, 경제 위기와 중산계층의 불안이 고교 다양화 정책, 실질적으로는 고교 평준화 와해와 고등학교의 수평적 계층화를 추동했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교 다양화라는 말을 저는 쓰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명칭은 정책의 실제를 정직하게 드러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고등학교를 계층화하고 서열화하는 이 정책의 진정한 부정적 결과를 은폐합니다. 고교 다양화 정책은 고등학교의 수평적 계층화를 산출하고 고등학교 분리는 대학교와 중학교 분리까지 초래하고 있습니다. 고교 다양화 정책은 중산층의 소셜 클로우저 요구에 국가가 동조한 것이고, 이 정책은 궁극적으로
사회를 분리하는 기제로 작동한다고 저는 평가합니다. 마지막은 제가 고교체제의 제3학을 열자라고 하는 제목을 달았는데, 아까 이제 시작할 때 저희가 지금 우리가 3막 어딘가에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 지금의 체제를 크게 손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박정희 정부가 우리 현대 한국 교육사에서 가장 교육 평등에 기여한 정부라고 생각합니다. 중학교 무시험 입학하고 고교 평준화 제도라고 하는 것이 교육의 평등화를 진전시킨 매우 중요한 조치였다고 생각하고, 반면에 이명박 정부의 고등학교 다양화 300 정책은 반평등, 반사회통합 정책으로 평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래 청년들의 정치 보수화에 관한 논의가 활발한데, 한승희 선생님이 이제 수시 입학이 계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보다 조금 더 빠르게 계층화된 고등학교 체제의 출현이라고 하는 게 이 청년들의 이 혐오 정서에 훨씬 더 중요한 계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우리 법에 고등학교 교육의 목적은 보통 교육과 기초적인 전문 교육이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개의 교육은 분리돼서 작동하지 않고 모든 고등학생들이 다 받아야 되는 교육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런 건데요. 고교 다양화 정책이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보다 사회를 분리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외고 자사고는 하루빨리 일반고로 전환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특성화고의 경우에도 저는 사실상 취지 자체를 잃어버린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우리가 옛날에는 진학과 진로라고 하는 게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였는데, 사실은 지금은 고등학교 교육의 목표가 진학 하나로 수렴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의 아마노 이코라고 하는 그 고등교육 사회학자가 고등보통 교육이라고 하는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대학 교육이라고 하는 것도 전문 교육이라기보다는 상당히 보통 교육화되었다고 하는 그런 생각이신데, 그 점에서 보게 되면은 고교 학점제 정책에서 진로와 선택을 강조하는 게 저는 전체적인 우리 방향과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학력 저하 관련한 얘기도 심심찮게 나오는데, 고등학교 교육 과정이 자꾸 선택 과정화하고 공통 과목이 축소되는 것하고 학력 저하 담론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등학교 체제의 3학은 원칙적으로 모든 고등학교를 일반계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학교의 종류를 구분해서 학생을 분리하는 정책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하나의 학교 안에서 모든 학생들이 생활하고 공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일부 과학고, 예고, 최고, 마이스터고 정도를 현행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고등학교는 다 하나로 모아야 된다. 그리고 그 고등학교가 약간 컴프레hen시브한 학교가 되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모든 아이들이 보통 교육과 일정한 직업 교육을 다 받을 수 있는 학교로 우리가 설계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고등학교 체제 문제는 사회 형태랑 매우 관련됩니다. 강태종 선생님 말씀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학교 교육은 개인적 경쟁의 장이기 전에 사회적인 통합과 융화의 장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 남긴 적이 있는데, 그 점에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살펴보고 고등학교 체제 전환에 대한 논의를 지금 시작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고교 다양화를 고교 계층화, 고교 서열화 이렇게 이제 비판적으로 평가하시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고교 교육에 대한 대안 정도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영 교수님이 발표를 하고 나면 항상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아마 선생님들께서, 제가 지금 질문 보니까 아직 질문 안 올리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여기서 이거 아닌데 하는 생각들이 있으시면 바로바로 질문 올리시면 또 논의할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은 김영철 전 강원도 부교육감님께서 앞서 발표하신 김영 교수님의 발표에 대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철입니다. 저는 교육부에서 한 30년 넘게 교육 정책을 담당해 왔습니다. 5.3일 때 제가 어디 있었냐, 아까 처음에 질문하셨는데, 그때 제가 충남교육청에 있다가 5.3일 덕분에 드디어 교육부에 입성을 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풀려니까 전문성이라고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보니까 싱싱한 선수들이 어디 있냐 보니까 전부 지방에 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육부에 올라오게 됐고,
올라와서 그때 아까 이제 우리 저 김성열 교수님 발표하셨는데 교육부가 이제 531 교육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육계획 추진기획단을 만듭니다. 그 안에 보면 개혁 과제를 추진하는 팀이 하나 있었고 하나는 교육부에서 처음으로 홍보에 대한 거를 만듭니다. 그때 제가 홍보팀의 말석사무관으로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가서 뭐를 했냐면 뭐 여러분 지금은 교육에 대한 박람회가 굉장히 이제 일반화돼 있어서 그런데 교육개혁 박람회를 추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때 추진하면서 언론에 제가 먹을 수 있는 욕은 아마 엄청나게 먹은 것 같아요. 얼마 되지 않은 교육 예산에서 그래 오직 쓸 데가 없어서 저런 데다 예산을 쓰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근데 그때 코엑스에서 2주간에 걸쳐서 박람회를 했습니다. 지금은 뭐 2, 3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그때 그 박람회를 추진하면서 교육의 부분도 대국민 대상으로 하는 어떤 인식 전환의 문제들을 조금 새로운 관점에서 한번 보게 됐던 좋은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고요. 그때 홍보팀에 있을 때 아주 재미있었던 게 서태지와 아이들의 그 교실 이데아가 그 당시에 되게 유명했습니다. 됐어 뭐 이런 거 치면 돼 이런. 근데 그 노래를 가지고 제가 영상을 만들겠다 그랬다가 윗분들한테 뭐 진짜 그 당시로는 큰 혼이 났던 기억도 납니다. 네, 너무 아름다운 12월의 첫날입니다. 제가 빈손으로 올 수 없어가지고 시를 하나 선물로 가져왔습니다. 나태주의 11월입니다. 돌아가기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렸고 버리기에는 차마 아까운 시간입니다. 어디선가 서리 맞은 어린 장미 한 송이 피를 문 입술로 이쪽을 보고 있을 것만 같습니다. 낮이 조금 더 짧아졌습니다. 더욱 그대를 사랑해야 하겠습니다. 19의 그대라는 표현은 마치 오늘 우리 고등학교 학생들이 연상되네요 보니까. 네,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교육에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제 균형추가 있지 않습니까? 교육의 수월성과 전문성. 오늘의 논제인 교육 다양한 논의는 고교 단계의 수월성과 형평성의 균형과 조화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의 문제와 아마 직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중학교까지는 아무래도 형평성의 논리가 강할 테고 우리가 대학으로 올라오면 물론 뭐 대학도 지금 보통교육 시대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지만 그래도 수월성이 훨씬 강하다고 봅니다. 고교 단계에서는 두 논리의 조화보다는 우리 발표자님 분석한 대로 아마 극한 갈등과 대립의 양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발표자가 우리나라 한국의 고등교육의 제1막을 엘리트 단계, 제2막을 고교 평준화 단계, 제3막을 531 교육개혁 이후의 고교 다양화라고 하는 그 역동적인 변화에 주목을 했고요. 그러면서 고교 다양화 정책이 본래 기대했던 효과를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했다는 평가에 기반해서 모든 고등학교를 원칙적으로 일반계 고등학교로 전환하는 고교체제의 제3학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자가 531 교육개혁 이후에 다양화 정책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고교체제 제3학을 제안을 하고 계신데 한국의 고교교육이 나아갈 길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논의의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육부는 제가 고교 평준화 제도 도입한 이후부터 일관된 노조가 하나 있었어요. 고교 평준화 정책의 큰 기조 아래 개선 보완책을 마련한다. 그래서 굉장히 신중하게 나갔고 뭐가 들어올 때마다 진짜 고민하는 그런 논조였다가 갑자기 MB 정부 들어오면서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가 추진된 이후에 다양화 이 교육 정책이
갑자기 교육 논리가 실종을 하고 정치인들의 정치 논리로 재단이 되어서 그 이후에는 정권 교체기마다 지금 큰 홍역을 치르는 정책으로 전락을 했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는 국민들한테 제가 봤을 때는 교육 정책에 대한 불안을 안겨준 대표적인 사례가 됐고, 더 나아가서 교육부에 대해서도 오해와 불신으로 이어져 나간 것 같습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모든 것을 집어삼키고 있는 기승전 입시라는 현실. 이게 고등학교 단계의 교육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자리 잡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잘 보여주는 정책 사례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우리 일상 영역조차도 파괴 혁신을 이어가는 AI 시대. 인간이 뭘 해야 되고 또 어떤 인간이 되어야 되는지, 이게 또다시 교육은 또 어떻게 달라져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시대인데, 우리는 아직도 엄마 아빠의 성공의 공식으로 일컬어지는 대학의 간판 따기에 우리 아이들을 계속 이어지게 하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발표자는 특목고, 특히 외고, 자사고가 설립 취지와 다르게 입시 준비 기관화되었고, 직업교육조차 다수의 졸업생이 취업 대신 대학 진학을 선택을 하고 있어 다양한 형태의 학교는 많아졌지만 기실, 다양한 교육, 개성 있는 교육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고교다양화 300 정책 중에서 하나를 담당을 했습니다. 마이스터고를 그때 담당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잠깐 뭐 변명 아닌 주장을 하자면, 네, 그 당시에 똑같은 논리였습니다. 그 고등학교 특성화 고등학교 아이들이 현장에 많이 나가는지 못하는 거는 고용 시장에 상당 부분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답답하게 박혀진 고졸 출신들한테 맞는 고용의 물꼬를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이스터고가 빠르게 정착을 하고 있었고요. 그러면서 그 파급 효과가 특성화 고등학교에도 많은 변화의 물결로 이어져 가지고, 그때 아마 이런 표현들을 많이 썼었습니다. 우리 고졸 성공 시대, 그 다음에 선취업 후진학. 네, 무조건 대학 가는 게 아니라 먼저 취업한 이후에도 충분히 뒤늦게 평생 학습 시대의 어떤 길을 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중요한 시험을 했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아쉬웠던 부분이 그 다음 그런 노력들이 이어지지 못하고 어렵게 꼽히었던 고교 단계 직업교육 결실이 약화됐던 부분입니다. 직업교육은 미국이나 독일같이 선진국가도 보면 이게 시도 교육청 단위에서 사실 직업교육에 대한 투자를 되게 꺼립니다. 보시다시피. 그래서 국가가 나서서 지원하고 조장할 수밖에 없는 게 직업교육의 하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많이 아쉬웠고요. 최근에 민간 NGO에서 교육에 보면 아마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고졸 취업 안정망 10년 보장제를 운동을 주장하고 계시던데요. 고용시장에서 차별을 없애는 운동으로 늦은 감이 있지만 되게 환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교육정책이 5년을 넘어서 한 10년 정도 되면 나름대로 그래도 어느 정도 정착이 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그 평가의 관점이 이제 공교육 개선 관점에서 평가를 하셨는데, 자사고 등 특목고 학생 선발 시에 우수 학생 선점은 학교 간 학교 격차를 심화시키고 교사의 사기와 열의에도 영향을 미쳐서 일반고 한폐화를 초래했으며, 사교육비 경감 관점에서도 중학교 시기 사교육비 지출이 증가하여 사교육비 경감에도 실패했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들 학교에 대해서 국민들의 어떤 과도한 관심이 우리 한국 사회 특유의 교육 현상인 쏠림 현상과 같이 연계돼서 고교 평준화의 어떤 기본 정신마저 훼손되는 우려가 있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아마 얘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 서울시 교육청에 있을 때 외고들을 이렇게 좀 많이 방문을 하면서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가장 제가 돌고 나서 우려스러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외고 자사고 출신의 그 학생들이 졸업 후에는 사실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는 사회 지도층 리더가 대부분 됩니다. 특히 뭐 대원외고 같은 데는 뭐 그건 엄청난 영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고교 단계에서 책임이라든가 헌신, 공동체 봉사 등 리더십과 관련된 어떤 교육이나 트레이닝이 전혀 없이 경쟁 교육의 장만을 경험한다. 이건 진짜 아니지 않냐는 생각을 했었고요. 영국에 우리 많이 드는 사립 명문고 이튼 학교 같은데 그 학교 안에 1, 2차 세계대전에서 전사했던 분들의 추모비를 이래 건립하고 있죠. 단일 학교로는 졸업생 중에 가장 많은 전사자가 났다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추모비를 통해서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 희생정신을 고양하는 것과 비교하면 우리 고교 교육에서는 이거 나만 잘 되면 되는 거? 개인의 영달만을 바라는 그런 교육에 너무 가 있는 게 아닌지 몹시 우려가 됩니다. 발표자께서는 이런 평가에 더해서 결론적으로 고교 체제 제3학을 열자고 얘기하고 계시고요. 그러면서 교육의 내용에 대한 논의에 집중하고 계셔서 저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고교 체제의 거버넌스, 학교 유형의 형태만 너무 부각하고 있고 논의가 집중되어 있고 고교 단계에서 무엇을 배우게 할 건지 어떤 경험을 가져다 줄 건지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적은 게 너무 아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표자가 주장하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학교에서 고교 교육의 목표인 보통교육과 기초적인 전문교육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주장은 저는 좋은 논의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이는 모든 고교생에게 모두를 위한 인문교육과 모두를 위한 직업교육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의미로 해석되다고 봅니다. 일반계 고교는 직업이나 일에 대해서 배울 기회가 전혀 없고 직업계 고교는 상대적으로 미래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소프트 스킬이 상대적으로 미약하다 보니까 서로 통합적으로 접근하는 형태의 교육이 필요하는데 공감합니다. 다만 뭐 발표하시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공동 필수 과목을 더 늘리자고 얘기하시면서 고교 학점제는 조금 부정적인 것 같아서 앞으로 교육부의 방향과는 좀 이래 많은 충돌을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번 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정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교육 이념 논쟁에서는 이제 벗어나야 할 때라고 봅니다. 5.31 교육개혁 3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교육의 열정을 우리 모아야 될 때입니다. 저는 이를 위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최근에 고교학점제 다시 이제 뭐 들여다본다고 얘기했는데요. 교육개혁 국민대토론회를 좀 열어서 좀 장기적인 논의와 그래서 고교학점제도 포함하지만 대학 입시, 고교 다양한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을 했으면 합니다. 그 속에 발표자가 제안한 고교체제 제4안에 대한 활발한 토론도 큰 기대를 해봅니다. 제가 일전에 일본의 에치젠시라고 하는 데를 방문했는데 어린이 인권 조례를 제정한 얘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서 2년 동안 80차례 이상의 공청회도 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조례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2년 동안의 논의 속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걸러지고 발목을 잡던 사람들은 더 이상 발목 잡지 않으면서 일단 만들어진 그 조례는 지속 가능성 있게 오래도록 조례로서 남게 되는 거죠. 이제야말로 긴 호흡의 교육개혁 추진에 우리가 마음과 정성을 쏟을 때인 것 같습니다. 열심히 들어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토론하신 원고 가운데서는 그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을 더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1분만 제가 시간 드릴까요? 거기에 대해서 네, 거기서 말씀해 주십니다. 학점제 관련해서는 좀 세 가지 지지하는 분들의 말씀 세 가지가 기억이 났는데, 하나는 잠자는 아이를 깨워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선택을 확대해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책임 교육을 실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세 가지가 고교 학점제의 기본 정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중에 1번, 3번은 살려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반면에 두 번째, 선택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생각을 좀 고쳐 먹어야 되겠다. 오히려 같이 듣는 공통 과목의 수를 지금보다 좀 늘리는 게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는 조금 현재의 정책에 저는 반대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으로 첫 번째 발표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